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는요, 고1 학생들이 올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올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만 1등급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바로 한국사인데요. 한국사, 정말 믿고 듣는 한국사 최강자 윤승규 선생님 모시고 오늘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사를 민성원 연구소에서 강의하는 윤승규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유승규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승규 선생님께서는 정말 선생님들의 선생님, 그쵸? 한국사 선생님들의 맞아요, 선생님. 네, 한국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승규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 민성원 연구소 친구들에게 한국사를 맡겼다 했더니 어떻게 섭외를 하였느냐, 너무너무 궁금해를 하시는데 저희랑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제 네. 지금 수년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아이들이 피드백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1등급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한국사의 수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네. 1등급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세한 한국사, 지금 한국사 2 네. 이제 지금 고등학교 그 한국사 교과서가 좀 바뀌었어요, 편제가. 그렇죠?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사 2가 2학기 때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한국사 2학기 고1 개강이고요. 지금 윤승규 선생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신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사 지금 시험을 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공무원 시험인 거죠? 그렇죠. 네. 공무고시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가 네.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사는 정말 중요한 그 시민적 소양을 키우는 그런 학문인데 수능 한국사가 워낙 쉽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원래 수능 강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형학원 단과 선생으로 쭉 수업을 해왔고, 네. 이투스라든가 유명한 그 사이트들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공무원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수능과 공무원 시장을 다 모두 섭렵했던 네.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네. 다시 수능으로 돌아와서 네. 학생들하고 다시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사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난이도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평가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1 내신에 나오는 한국사의 수준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 1등급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들. 자, 한국사 1등급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모두가 평등하게 어려운 파트들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많이들 그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죠. 근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조선 뒷부분, 후반부 부분은 중학교 때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2학기 내내 다루는 게 고등시험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근현대사에 대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해요. 평등하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또 그러면 나는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국영수 사과 전부 다 잘하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쳐도 의외로 또 한국사 덕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1등급을 맞게 하는 데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국영수 사과를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잡는 맨 처음에 잡는 과목이 한국사인 경우가 많아요. 내신의 전략 과목으로 한국사를 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사의 1등급이 의외로 다른 거는 다 1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사만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사실 저희랑 이제 또 계속 컨택을 하고 있었던 학부모 중에서 뭐 한국사는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사만 2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자꾸 이렇게 실험하시지 마시고 빨리 수강을 하세요 해서 이제 이번에 또 수강 신청을 하신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1등급이 정말 쉽지 않고 그다음에 2학기 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학 제가 이제 예. 구체적으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사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네. 이 중등교육과정이 이제 중학교 3년, 네.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 중등교육과정의 6년 동안에 그것을 연계하도록 이제 설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한국사가 전근대사가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구석기부터 해서 네. 조선 말까지가 80%, 네.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20%로 설계가 돼 있고, 네. 역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근대사, 네. 고조선서부터 이제 조선 말까지가 대략 한 2단원, 네. 그리고 근현대사가 무려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국사를 뭐 90점, 100점 맞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90점, 100점 맞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전혀 거죠. 없죠. 예, 겹치는 부분이 예. 상당히 적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2학기에 한국사 2학기 그 어떤 교과서에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출판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처음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게 일단 일제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이겠네요. 이 부분 아이들 어떤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한국사가 이번 개편 과정에서 2권으로 분권이 됐어요. 네네. 한국사 1이 3단원, 네. 그다음에 한국사 2가 3단원인데 네. 그 한국사 1에서 1, 2단원이 구석기부터 조선 말까지고 네. 3단원이 바로 한말, 아하. 그리고 2권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식민 통치, 일제강점기가 이제 딱 한 단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해방 이후가 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근현대사 자체에서도 좀 바뀐 건데 예전에 근현대사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한말이 50%, 네. 일제강점기가 30%, 네. 그다음에 해방 이후가 20% 분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해방 이후가 지금 되게 짧은 예. 분량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커졌네요. 네, 25년부터 네. 2025년서부터 현대사 부분을 굉장히 강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권부터 2학기 딱 과정으로 들어가면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 일제강점기 전체를 다루고요. 네. 그리고 바로 2단원, 3단원이 모두 현대사 부분으로 이렇게 채워진 그런 특징으로 갑니다. 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다 어렵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건데 지금 아이들은 2010년도에 태어난 200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네. 2009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990년대도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예, 몰라요. 네. 모르고 80년대, 70년대, 60년대도 너무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깊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는 정말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일제 식민 통치가 굳이 말씀드리면은 네. 일본의 통치 방식이 3단계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3단계로 구성되는 그 통치 방식에 맞춰서 또한 우리의 독립운동도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 통치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네. 문화 통치기에는 문화 통치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네.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그 부분에 저항하는 민족운동,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이 또 나눠지는데 이걸 또 다시 연도별로도 나눠야 되지만 지역별로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의 항일운동, 네. 만주의 항일운동, 네. 중국 본토, 네. 그다음에 미주, 네. 미주라고 한다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네. 이거를 다 아울러서 이 단원에 담다 보니까 막 헷갈리죠. 정말 엄청나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1, 2, 3단계에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예. 네. 그 1단계의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한반도를 영구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네.
무력으로 통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통치해서 조선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방법도 봉쇄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이 헌병이라고 하는 군대 내의 경찰 조직이죠. 네. 이 헌병들이 경찰 역할에 중추를 맡고 군대식으로 통치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갑오개혁 때 없어졌던 태형령, 몽두를 때리는 형벌인데 네. 이런 형벌들이 일제강점기에 부활되고 이 형벌은 조선인에만 적용한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조선인에 대해서는 구타라든가 즉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모든 걸 봉쇄했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네. 우리의 민족적 저항이 일어나니까 네. 문화 통치, 잘해주는 척하면서 민족이 단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전술로 전환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1920년대를 관통하는 문화 통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단계는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1929년에 세계 경제 공황이 터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제 공황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일본이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침략주의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이제 침략을 하는데 이전부터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어떻게 그 침략에 활용을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침략에 활용을 할 때에는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그쵸. 그런 병참 기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수탈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의 동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맥락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도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역적인 그런 특색을 또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국내 항일운동이 네. 아무래도 가장 그 구분이 잘 될 겁니다. 왜냐면은 무단 통치기 19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네. 모든 자유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비밀 결사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밀 결사 형식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국내에서 전개가 되다가 3.1운동 이후부터는 이제 문화 통치로 가면서 느슨하게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하겠다. 단체를 만들거나 또는 모임을 갖는 것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가 네. 또는 국내에서의 저항 운동을 비밀리에 만들어낸다든가 농민 운동이라든가 네. 노동 운동이라든가 각 분야에 걸쳐서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일본에 항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의 민족말살 통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순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엄청나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국내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일본의 통치 방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궤를 같이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3.1운동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보면 네. 살해당한 사람만 7,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울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DNA가 뭡니까? 당하면 부당한 거 못 참죠? 당하면 갚는다. 네. 그죠? 그러니까 3.1운동을 겪은 다음에 바로 20년도부터 무장투쟁이 일어나죠. 네. 바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네. 비롯해서 이제 20년대에는 그러한 무력적 저항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거죠. 무장투쟁의 성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3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독립운동의 방식도 한중연합작전 이런 틀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와 연결되는 중국 쪽이고 네. 미주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민을 하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동포들이 있으니까 네. 그들은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부수적인 2차적인 그런 독립운동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단어별로 나눠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하나의 사건들만 좀 나열되어서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이 그거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을 수가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승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시면 하나의 사건들이 일련의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스토리로 이렇게 쫙 엮어지는 그런
것을 어머니들도 지금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외울 게 정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학기 근현대사가 왜 어려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인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거를 스스로 꿰어내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좋을 텐데요. 자, 요런 것들. 50년대, 60년대. 자, 60년대, 70년대는 정말 또 이제 아이들이 하나도 그렇죠. 몰라요. 왜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오지 네.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는 봤지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근데 이거를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한국사 수업에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현대사 부분이 강화됐을 때 네. 너무 강사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치색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정치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입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승만 정부의 공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비속어 사용하는 거 네네네네. 그런 거를 배제하고 네. 이 정부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이 네.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어떤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네. 공정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고양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가 네. 저희 큰애를 또 맡아서 네. 해주셨었잖아요. 저희 큰애가 작년에 고1이었는데 그때 네. 한국사 수행평가에서 이승만의 공과 사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수행평가를 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었었던 내용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기가 리서치를 했겠군요. 네. 아, 야, 너 어쩜 이렇게 잘 썼니? 이랬었는데, 아,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골자로 해가지고 얘가 리서치를 했었나 봅니다. 이제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색깔을 드러내거나 어떤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강사라든가 선생님들이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네네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미약하게 설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네. 최대한 공정하게 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25년서부터는 철저하게 현대사 중심이 네네네. 많이 지필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잘못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걸 피해나가기 위해서도 음. 아주 공정하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국사 2학기 근현대사 성취 기준을 좀 따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단원의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10년대부터 8.15 광복 이전까지 일제가 추진한 식민통치 정책을 시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성취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신문 기사나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과서를 보니까 그래서 사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예.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식민통치 정책이. 근데 이제 1단계에서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장악해야만 영구히 통치할 수 있다. 아하. 이게 무단 통치니까 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농업 중심 국가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토의 40% 이상을 일본 사람들이 장악해서 네. 그걸 넘기거든요. 네.
이걸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1908년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토지개발공사. 네. 예, 그건데 거길 통해서 이제 그 1908년에 만들어졌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네. 일본 사람들한테 헐값에 땅을 팔아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농토를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들어가서 반움집처럼 토막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토막민이 증가하고 네. 이 얘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거든요. 삶에 미친 영향. 네. 토지조사 사업의 완결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유입되니까 토막민이 20년대부터 증가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모든 게 연결이 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센텐스로는 사실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잘 와닿게 그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세 번째가 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식민 통치 정책이 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세계대전, 대공황 등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관지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성취 기준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교과서에서는 세계 정세 안에서의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 그렇죠. 거죠. 예를 들자면 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에서 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게 시기가 상당히 겹쳐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화를 먼저 달성했던 서양 세력들이 네. 서세 동점의 그런 정책으로 서양 세력이 동쪽을 점령한다. 네. 식민지 개척 정책을 바탕으로 침략주의로 나섰던 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그 침략에 맞서야 되는데 네. 서구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도 자신들의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하. 침략 노선을 연대할 수 있는 국가가. 네. 그래서 택해진 국가가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같은 아시아 인종 중에서 유일한 그 제국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네. 이제 서구와 연대해서 침략의 노선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 때문에 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때문에 식민지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교과서를 얘기고요. 읽으면 예. 제국주의 나라들을 예.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왜 제국주의가 되었는지 네.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딱 되어 있어서 이거는 왜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시대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네. 이전에 전 세계를 뒤덮은 전쟁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 11월 달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계대전이니까. 네네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언급돼서 약소민족,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하에 놓여 있는 약소민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인데 네. 이런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민족 자결주의가 채택이 되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의 전후 질서를 규정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채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약소민족이고 식민지 하에 놓여져 있는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세계대전의 여파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그 여파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죠. 역사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내신 문제들을 네. 보다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외워서 되면은 그러니까 외워서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러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3.1운동이 실패함에 따라서 무장투쟁이 전개가 되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공황은 1929년도에 미국발로 일어났거든요. 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근현대사가 특히 세계적인 국가들의 그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란 말이죠. 네네. 현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공황이 1929년도에 일어나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국가들,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네.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전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침략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네. 착취의 대상으로서 전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리고 대공황의 또 결과물이 또 2차 세계대전이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가. 네. 이것이 이제 독립운동과의 시너지로 네.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순서부터 전개 과정,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다 유기적으로 엮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정말 이번 교과서에 최적화되어 계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교과서의 서술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압축을 많이 많이 해서 해서, 이제 예.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설명은 짧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양한 사료들을 읽고 그거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려해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퍼즐을 예. 그 퍼즐을 학생 보고 맞추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교과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와, 근데 그거 학생들이 사실 정말 한국사만 공부를 해야 된다면 하겠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엄청 많이 네. 해야 되고 사회 과학도 해야 되는 네. 상황에서 그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그 퍼즐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세하게 서술해주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시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또 내려가 보면 교과서에 그래서 국제 질서의 변동에 연관지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한국사하고 세계사 이 연표가 이제 간략하게 네. 교과서에 써 있단 말이죠. 네네네. 일전에 이제 그 우리 민성원 연구소에서 네.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 부분을 한국사하고 세계사 연표를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조금씩 관점이 바뀌거나 네. 일부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그걸 수정을 했던 그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네, 반영이 된 작년에 거예요. 네. 넘겨드린 게 네네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암기를 시키거나 그럴 때 이제 혼자 네네. 공부할 때 그거를 자료로 보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자료가 그냥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정말로 그래요. 예, 제가 한국사, 세계사를 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방식으로 지금 그대로 편지를 해서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교과서에 제대로 이번 교과서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저도 교과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들 정말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이라면 집에 있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되는지. 그래서 그 퍼즐을 너가 한번 꿰어 맞춰보렴 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올 1등급 받기 위해서 한국사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말 적게 쓰고 그다음에 1등급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 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사와 한국사를 맞물려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추도록 하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이제 또 달라진 거 하나 어머니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정리 방식이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건 중심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별 흐름이 아닌 역사적 주제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이제 한국사 1에서 좀 더 심화가 되어 있었죠. 예전 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시대사였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조선 전기다 그러면 조선 전기의 정치 상황, 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조선 전기의 경제, 네. 조선 전기의 사회, 네. 분화 이렇게 네. 연결돼 갖고 이제 시대사로 쭉 전개가 되고 네. 정치사 위주로 가고 경제사회 문화사는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네네네.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독립이 돼서 네. 경제사 따로, 사회사 따로, 문화사 따로, 정치사 따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한 분류사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눠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1학기 때 애들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고조선을 4번 다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4번을 왔다 갔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뼈대를 갖추지 않으면은 정신이 없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사를 먼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사회 문화사를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고조선 이후에 초기 국가들이라는 국가들이 나와요. 부여, 옥저, 동해, 만, 변한, 진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동해에서 이제 주로 생산됐던 물건들 교과서에 지금도 써 있거든요. 과하마, 단궁, 반어피를 주로 생산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과하마라는 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니까 조랑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 그리고 반어피는 이제 물개 또는 바다표범 가죽인데 요거를 이제 동해에 맞춰서 설명한 다음에 이 물건을 중국 쪽에서 중국 기록에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는 이게 무역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도 무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된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서 바로 동해의 주된 생산물을 자신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거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파트에 이것은 무역품으로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정리가 더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정된 한국사에서는 주제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시대적 흐름보다는 주제별.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 평가를 하는 게 요게 또 큰 그 핵심 변경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사료,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있었던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 요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번 교과서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요거를 보고. 제가 요거 딱 보자마자 동아출판이네? 바로 알았거든요. 왜냐면 아니, 동아출판이 지금 이번에 채택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강의가 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경험이. 근데 강사가 강의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언제든지 초심으로 생각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험한국사잖아요.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 쇼핑몰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쇼핑몰에 들어가야만 이 8종 교과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놓고 다 받아본 다음에 사실은 9종 교과서인데 한 개의 교과서가 얼마 전에 그 부정한 행위가 발견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출판 실적이 쌓여야만 교과서 발행권을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출판 실적을 좀 부풀려서 했다는 게 걸려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럼 초유의 된 건가요? 초유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1학기를 이미 나간 상황에서 교과서를 그 채택 학교는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 교과서가 채택률이 한 개 학교만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학교가 아마 그 교과서를 바꾼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8종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제 읽고 또 정리를 하고 그래야만 아무리 살을 붙여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너무 외곽으로 나가는 스토리는 사실은 사족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책만 봐도 이거 무슨 교과서구나. 바로 제가 그래서 아까 요 정리한 내용을 딱 보고 나서 동아출판이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냥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채택률이 1위인 동아출판사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가 나타나다. 지금 한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일본은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하며, 근데 여기에 지금 굵은색으로 볼드 처리가 됐단 말이죠. 21개조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강요하며 산둥반도 등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요걸 보고 잘 와닿지가 않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전쟁 이후 승전국이 된 중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일본 역시 승전국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중국인들은 오사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연결해서 시험에 낸다라고 한다면은 21개조 요구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뭐를 묻냐면은 오사운동이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느냐? 네.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영향 보면은 이 5.4운동의 경문에 네. 한반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의 영향을 받아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아,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을 보통 동맹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거둔 국가들을 연합국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합니다. 동맹국 하면은 이제 독일,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 네. 도고투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키예, 현재의 투르키예죠. 네. 터키. 터키. 네.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네. 요게 이제 동맹국이고 이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러시아는 중간에 빠져버려요. 네네. 자, 그런데 일본이 네. 이때 당시에 그 산동반도에 네. 청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칭다오. 칭다오. 예. 예. 거기를 이제 독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점령해 놓고 5천 명이 넘는 독일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우리도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걸 국제적으로 승전국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네. 자, 중국은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을 지원했다가 승전국의 지위를 따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뺏었던 칭다오를 일본에게 뺏기면서 일본도 똑같은 승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에게 니네들 뭐 독일이나 이런 그 동맹국들이 괴롭힌 거 우리가 도와줘서 지금 해방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21개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울게. 명분은 항상 자립할 수 있게끔 예. 돕는다는 것이죠. 네네네. 일본이. 그러나 사실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갖고 일본이 중국을 반식민지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일으켰던 게 5.4운동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덤으로 얘기하면 네. 아이들한테 제가 이것도 네네네. 설명을 했는데 니네 그거 알아? 뭐 어디 누가 얘기하면은 양꼬치엔 칭따오 뭐 이런 그쵸, 거. 그쵸. 칭따오 하면 뭐로 유명해 그랬더니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맥주요. 네. 그 칭따오 맥주가 그 칭따오라는 도시가 독일이 차지했다가 일본에게 뺏겨서 일본이 그래서. 이겨서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로 바뀌었지만 그 칭따오에 독일 사람들이 맥주 공장을 만들어 놨던 거를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아하. 그게 아직까지 남아서 칭따오 맥주가 나온다. 뭐 이러면서 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왜 일본이 승전국이 됐는가 이런 걸 또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억이 잘 되게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네요. 예. 네, 그래서 요것도 한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물자를 판매하여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네. 전쟁이 끝나면서 점차 경제가 어려워졌고 사회주의도 확산되어 일본 공산당 등이 결성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네. 정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은 그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은 좌우의 개념에서 극우적인 그런 국가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좌우의 개념 학생들은 네네. 얘기를 하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바꿔 기존의 것들은 다 바꿔야 돼. 다 썩은 거야라고 주장했던 강력하게 그런 것을 주장했던 자코뱅당이라는 정당이 프랑스 의회 좌측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진보 또는 기존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의 가치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지롱드당이 이제 프랑스 의회 우측에 앉으면서 좌우의 개념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하면은 보수를 얘기하고 그쵸. 좌하면은 진보. 진보를 얘기하는데 항상 뭐 좌는 우를 필요로 하고 우는 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극우와 극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때 국가 공동체를 일본의 왕인 천황을 신으로 모시면서 신격화시키면서 국가 공동체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개인의 희생은 국가 민족 또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극우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산주의라는 게 지금 극좌 아닙니까? 네. 기존의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네네네.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냅니다. 아하. 네. 근데 이 치안유지법이 1925년도에 만들어져서 1945년 10월까지 가요. 일본 내에서는. 네.
그러면 이 치안유지법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겠죠. 1920년대. 네. 1925년에 이제 치안유지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에. 네네.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1925년에 제정돼서 1945년까지 갔던 법인데 네. 지금 보시면 제1조를 제가 이제 별표를 치게 하고 네. 얘기를 하는데 국채를 변혁하거나 음흠. 그러면 천황제도의 중심에 극우적인 그런 통치를 변혁하거나 네. 사유재산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이걸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 국채를 변혁한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조선 총독부의 통치 체제를 변혁하거나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아, 그럼 이건 독립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네요. 명분이 되는 거죠. 아하. 제1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료로 내면서 이 치안유지법 이후에 독립운동이 어떻게 탄압을 받았는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갖는 과정과 묶어서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해 나가는가. 네. 독립운동의 탄압의 근거가 뭐냐. 네. 법령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 어떻게 엮여야 될까요? 극동인민대표회의 결정사. 극동인민대표회의 결정사항은 네. 사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동아출판사를 쓰고 있는 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7종 교과서에 모두 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예.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한 15번씩 읽었나 봐요. 어이구야. 네. 전 저기를요. 네네.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수업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교재를 쓰기 위해서 아, 네. 그러니까요. 30년 내내 네. 단 한 번도 남의 교재라든가 또는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과 과정이 바뀌면은 제 몫으로 네. 새로운 교재를 쓰는데 네. 8종 교과서를 모두 망라한 교재를 쓰다 보니까 네네. 그게 교과서를 바로 여러 번 자세한 읽었어요. 예. 한국사죠. 뉴. 예. 네. 뉴 네오 자세한 뉴. 네. 예. 한국사. 네. 근데 요 극동인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요것이 이제 언급돼 있는 것이 바로 동아출판만 있는 것이고요. 바로 요것이 이제 코민테른이 22년도에 네. 소련의 러시아 모스크바 네. 소련이 이제 소련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여기서 발표를 이제 회의를 개최한 건데 네. 요게 좀 논란이 돼요. 사실은 코민테른은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로 소련이 나왔잖아요. 네. 러시아가 1917년 11월 달에 붕괴가 되고 네. 그다음에 1919년도에 가서 이제 준비를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소련은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 전 세계 다른 지역들의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제기구가 코민테른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 코민테른이 네. 극동인민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산주의를 확대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네. 이것이 이제 한국의 민족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끼로 결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분단국가다 보니까 네. 다른 교과서들은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죠. 아하. 빼버린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 네. 정도로만 설명을 그치고 네네. 균형감 있게 네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주력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네. 다만 수업 시간에는 네. 이 부분은 극도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겠죠. 왜냐하면 네. 동아출판사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따로 수업을 해줄 때 이 부분을 아하. 강조를 할 테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7종 교과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는 서술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윤승규 선생님께서 자세한 한국사라는 교재를 지금 집필 중에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러면은 8종 교과서 네. 예,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렇게 서술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그 이전에 썼던 자세한 한국사가 네.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하고 안 맞죠. 네, 순서가 그렇죠. 다 틀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 교재를 집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집필 중입니다. 내용은 70% 정도가 완성이 됐고요. 현대사까지. 네. 거기에 교과서들을 일일이 다시 체크하면서 꼭 들어가야 될 사료, 네.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 자료들은 제가 이미 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진 자료를 근현서에서 확보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아, 시중에 파는 문제집도 많이 출간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진은 일단은 뒤에 삽입을 하려고 하고 네. 내용만 내용 간단하게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그래서 정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동화 출판사에만 있는 코민테르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왜냐면 그죠. 총망라를 하셨으니까. 예, 예.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쭉 집필을 옆에 해놓은 거죠. 옆에로 보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경찰범 처벌 규칙, 조선 태형령,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법적 지위. 네. 이 법적 지위라는 게 이제 일본은 일제강점기 내내 네. 한국인을 일본의 국적을 한국인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 법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네. 읽으면은 읽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은 네. 이 모든 텍스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910년대 교육 정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 통치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20년대 문화 통치기 네. 그리고 이제 그 문화 통치기에는 어떤 사항이고 네. 이런 식으로 1단계의 무단 통치는 어떻게 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도 앞에 이제 강의 내용은 VOD로 또 저희가 제공이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서 이 어려운 부분 지금 아이들이 좀 가장 난해해하는 그 근현대사를 윤승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 가심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사실은 고1 학생들도 고1 학생들이지만 지금 중3인 그래서 내년에 고1 그리고 최상위권을 좀 선점하고 싶은 학생들은 중3 아이들 정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내년에 또 들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한국사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올 교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지금 가편집 상황이고요. 제가 네네네. 이제 만들면서 더 예쁘게.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사료들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사료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지까지 읽으셨을 땐 이해 가시던가요? 아니요, 좀 안 됐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1908년 한국의 식사능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네. 사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토지개발공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네.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지분을 내놔서 두 국가가 공동으로 만든 회사예요. 네. 특별회사라서. 네네. 그런데 국가가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양국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바로 국권이 비탈당하면은 이 회사는 일본. 그죠. 네. 일본이 독자적인, 갖는 네. 독자적인. 그럼 왜 대한제국을 어차피 식민지로 만들 거면서 대한제국까지를 참여를 시켰느냐? 네. 그래야만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국유지를 토지 개발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들었던 거예요. 픽처가 있었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이 회사가 토지개발공사로서 네. 이제 한국 내에서 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뺏은 땅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먹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근데 요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 네. 거를 사실 선생님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토지 조사를 할 때 그 기간은 굉장히 짧게 하고 예. 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여 예. 대한민국 그 이제 시민들이 이거는 나의 땅이다라고 밝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네.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잘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읽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여기 지금 보면은 매년 여기 세 번째 줄에도 몇백 명씩 건너오는 일본 이민은 매년 몇만 명 조선인의 생명을 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파는데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생산력을 갖는 일본의 농토 가격보다 7분의 1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7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것도 일본의 이제 거지발사계처럼 살았던 그 네. 하층 농민들에게 네. 너희들 그 조선에 가서 지주될래? 그럼 이거 저 융자로 돈 꿔줄게. 가서 지주 한번 해봐. 그러고 돈을 꿔준 다음에 그렇게 꾼 돈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와서 지주 행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7분의 1 가격이니까 아하. 7억짜리를 1억에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주를 해서, 시키면서 일본의 그런 그 네. 영향권을 더 확대시키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었군요. 매년 몇백 명씩 건너오는 일본인이라는 아하, 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조선 사람과 소작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 원래 조선은 내내 영구 임대 소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소작인이 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질 때 네. 소작료만 제때제때 내면은 평생을 가져가고 대물림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기한제 소작농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지주가 내쫓을 수 있게끔 소작농을. 아, 이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쫓겨나서 아까 얘기했던 토막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토막민에 대한 거는 문화사에 써 있겠죠. 네. 이게 같이 연계돼서. 아,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게 네. 1918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919년도에서 그때쯤에 조선총독부가 땅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부터 20년대로 넘어가면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빈민이 되면서 토막민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별개로 설명해서 문화사에 그걸 써놨으니 네. 1910년도에 토막민이 나왔냐 20년대에 나왔냐 이게 쉬운 문제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대충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 여기서 벌써 그렇죠. 아 내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예.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연결을 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네. 작업인데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요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직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승균 네.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보시고 아이들의 네. 그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리고 한국사 시험은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한국사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과서 그다음에 평가 문제집 요런 거만 풀어서는 또 내신이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비가 안 되는 게 한국사 선생님들 그 내신 문제들을 아주 열심히 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잘 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저희가 문제를 출제할 때는 네.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하니까요. 네네네. 악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더 학생들이 많이 틀릴수록 희열을 느껴야 한다. 출제자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변별을 좀 하고 싶은데,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좀 문제를 많이들 어렵게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가 정말 어려운 거고, 그 한국사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단편화되어 있는 그런 한국사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선생님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확인하기 네. 한번 보세요. 네. 일부 한국인은 일제의 정촉에 협조하면서 식민지 지주로 성장하였다. OX. 예. 당연히 한국인 중에서도 자기 땅을 보존하고 있었던 지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일제에 협력해야 자신들의 지주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네. 오히려 또 일제강점기에 또 땅을 늘린 사람도 있거든요. 한국인 네. 지주들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겠죠. 네. 그 다음에 20년대에 이제 농촌에서 쫓겨난 그 토막민이라는 게 이게 사회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932년도에 일제는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뭐를 전개했다. 이게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속이는. 그러니까 이제 20년대에 그 문제가 커지니까 30년대에 가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을 회유해서 전쟁에 또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30년대의 민족말살 통치 안에서도 유기적으로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민심을 또 수습해야 되고 또 이제 토막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가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갑툭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하신 어머니들은 저희에게 네. 연락을 주시면 유승균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 1등급이 반드시 나오게끔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신 1등급 공부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가 완벽하게 학생 스스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요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세한 한국사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하시는 윤승규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이 교과서가 완벽하게 이제 읽히는 그런 기적을 겪을 수 있을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을 읽으면서 왜 이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그렇죠. 읽어 나가야 네. 되는데 그 왜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승규 선생님의 네.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를 읽으면 그때는 왜가 다 납득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도 똑같이 집필 네. 기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심화 과정인 거란 말이죠. 세로로 네. 보는 역사. 일부 한국인은 일제 정책에 협조하면서 식민지주로 성장했다 안 했다가 본문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뭐지? 답답해요. 그죠? 전혀 연관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아까 제가 농촌진흥운동 32년도부터 일어났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어떠한 얼개도 없죠. 서술이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가겠죠. 네.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시험지를 어렵게 변별력을 갖게 낸다라는 명분에 야 그거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출제자는.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혼자 해결하기는 진짜 정말 힘들죠. 네. 어렵죠. 정말 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자세한 한국사 교재를 보시면서 그 설명을 네. 들으면 이제는 우리 교과서를 펴고 다시 읽었을 때 정말 술술 읽히는 그런 네. 기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다음 또 2단계 사료 분석. 요런 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네. 나와 있는 자세한 한국사 저희 교재에 있는 그 사료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엮어낼 수 있게끔 설명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도표 요런 거는 뭐 8종 교과서 전체의 그 사료들 그 중에서 이제 너무 좀 중요하지 않은 누구의 수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뺐어요. 네네. 대신 단 한 개의 교과서에만 들어있는 사료라 할지라도 네. 그 사료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탑재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사료 분석과 주제별 비교 정리를 또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술형이 있거나 혹은 수행평가가 이제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쓸 때 결국에는 이 앞사건과 뒷사건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수행평가든 서술형 대비든 모든 것이 다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풀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개 국사 공부를 그냥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지? 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이게 왜 그랬을까? 네. 라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거구나. 됐구나.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유승기 선생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수업을 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느닷없는 서술형 문제 혹은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잘 대응이 됐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이야기도 했지만 수행평가로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써보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그리고 세트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주제들이 이제 학생들이 네. 형광생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수업을 듣는 네.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해요. 네. 또는 찍어서 네. 내용을 보내주면 네.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주제를 뭘로 선정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네네.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제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네. 그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서술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면 아이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통으로 설명을 들어 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서술하는 방식도 이제 윤승규 선생님의 그 시야에서 이렇게 보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저희 자세한 한국사입니다. 윤승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수업 시간은 지금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중3 아이들도 들었으면 좋겠고, 고1 아이들은 뭐 무조건이죠. 그래서 1등급 나올 때까지, 그래서 중간,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며, 그 다음에 무슨 교과서든 상관없이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니까 전국에 있는 고1 한국사를 1등급을 맞아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현강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줌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1 그다음에 중3 친구들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사 2파트를 나간 지 지금 이제 3주 이렇게 됐는데, 네, 앞부분은 저희가 VOD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강 신청을 하셔서 앞에 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 중간고사 전교 1등 맞는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점 맞고. 예,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리 없게 1등급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공대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 윤승규 선생님에 대한 그 수강평을 좀 적어주었는데, 정말 선생님께서는 한국사 관련해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하고 리스펙트를 보냈네요. 자, 그리고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하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신다는 거를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신에서 순서 문제 나올 때 정말 대처하기 좋았다고 말하고요.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한국사를 자세하게 알고 외울 것이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기적을 겪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꾹꾹 눌러서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국사 수강생 아이입니다. 세특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학년 전체에서 한국사 실력이 가장 좋으며,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상식이 풍부하다. 요런 세특이 작년에만 3건 정도가 나왔어요. 정말로요? 네. 장문의 세특으로 써 있는 부분을 저한테 이제 찍어서 보내준 학생도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전교에서 가장 출중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니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한국사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세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뿐만이 아니라 세특까지 챙겨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좀 국민적인 소양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의 소양으로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한국사 관련해서 저희 한국사 2 자세한 한국사 수업 시간이랑 그 다음에 수강 대상 그리고 한국사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 한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기말고사 대비할 때쯤 해서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